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힘이 세서 어딜 가나 좀 주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에 막 올라갔는데도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번쩍 들 정도였죠. 주변에서는 커서 씨름 선수가 되라, 역도 선수가 되라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보기랑 다르게 공부를 좋아했어요. 학창시절에는 싸움 좀 한다는 녀석들이 저를 자기 패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제가 모범생이었던 탓에 매번 실패했죠. 저의 관심은 근거 없는 힘싸움보다는 필요한데 제 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는 편이었는데 그 일로 일진무리에게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수십 명이 저를 둘러싸고 겁을 주는데 살짝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녀석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대차게 외쳤습니다. 야! 비겁하게 때로 몰려들지 말고 한 명씩 나와. 그 자리에서 10명 정도 들어눕혔더니 나머지는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돌아보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덤볐던 녀석들도 아주 악질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로는 제가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둥 별의별 소문이 다 나더니 저를 건드는 녀석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숫자를 정정해 주었어요. 17대1이 뭐야? 30대1은 됐을걸? 그러면서 철없이 으스대던 때도 있었고요. 저의 정의심은 길에서도 자주 발현됐어요. 특히 길 가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리어카에 한 무더기씩 싣고 다니시는데 제가 힘이 좋잖아요. 그걸 끌고 달동네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끌고 혼자 여길 매일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돈인데 돈 벌다가 골로 가겠네. 살아있는 게 죄지 뭐. 할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할머니처럼 열심히 사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구만. 왜 없어? 다들 열심히 살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제 목표는 자연스럽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힘도 셌지만 공부를 좋아해서 성적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셨는데 저도 교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네 성적이면 사범대 진학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아빠, 난 좀 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교사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도 돕는 일이야. 근데 뭔가 좀 더 스케일이 큰 일을 하고 싶달까? 스케일이 큰 일?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돌아보면 배가 불렀던 거죠. 부모님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다 보니 좀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법대 진학이 됐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법대 가서 뭐 되려고?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 이왕 할 거면 검사나 판사해. 그건 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 부모님은 제가 법대에 간다고 하자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람 좋은 제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버틸까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법대를 목표로 공부했고 합격했습니다. 법대에 가니 제가 원했던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제가 공부만 할 체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법고시를 보긴 했는데 결국 떨어졌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기껏 어렵게 공부해놓고 사무장이라니. 이제라도 사범대를 다시 가는 건 어때? 그래, 엄마가 생각해도 다시 공부해서 교사가 되는 게. 그러나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은 겸업이 가능했거든요. 저는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생수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업으로 작게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간둬야 하나 고민하던 차 사무실에 웬 예쁜 여자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저는 사무장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법원 가셔서 안 계시는데 저랑 기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겠어요? 예쁘장한 사람이 울적한 얼굴로 들어오기에 이혼을 하려고 하나 싶었어요. 네, 제 동생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남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동생이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형이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갔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 돈을 들고 튀었다고. 아이고, 가족분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상황이 좀 급해서요. 변호사님은 언제 오실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기본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변호사님 오시면 같이 얘기하시죠. 사무장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법률 자문인데 사무장님하고 말해서 뭐가 될까요? 사무장으로 일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법대 출신인 걸 알고 변호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간단한 상담은 먼저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게 좀 서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법대 출신입니다. 어머, 정말요? 근데 왜 사무장을 하세요? 다 제가 부족해서죠, 뭐. 아까 그 말은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랑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저런 상황을 들으며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도왔고 2시간쯤 지나자 변호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 의뢰인의 일은 잘 처리됐고 이후 감사하다며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오늘도 변호사님이 법원에 가셔서. 사무장님을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 사실 사무장님하고 상담한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똑똑하신데 이제라도 다시 변호사 시험을 보시는 건 어때요? 사무장님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람을 돕고 싶어서 법대에 간 거지 꼭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꿈은 없었어요. 그럼 지금에 만족하세요? 그럼요. 제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그녀가 제 연락처를 받아가더니 바로 밤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혹시 주말에 뭐 하냐면서.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생수 사업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변호사 사무실은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생수 사업에 올인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되면서는 자신 있게 아내에게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아내가 어쩐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글쎄, 생각해보자. 분명 연애도 잘하고 있었고 연애 기간도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청혼했는데 분위기가 거절 같더라고요.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느냐고 며칠을 졸라 물었더니 결국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는 건 좋아. 근데 약속해. 무슨 약속? 내 동생한테
자리 안 준다고. 사실 그즈음 아내의 남동생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자리를 주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질색을 하더라고요. 분명 사고 칠 거라고. 절대 자리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아내는 더 걱정이 된 모양이었죠. 그래도 남동생인데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잘 감시해서 사람 만들어 놓을게. 걔가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지. 정말이야. 이 약속 안 하면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해. 아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아내 앞에서 절대 처남을 회사에 취직시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처음 석 달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저랑 결혼 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남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거든요.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일도 없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계속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쟤를 정말 어떡하면 좋아. 여보, 아무래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분명 사고 칠 거야. 그럼 계속 저렇게 두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시도까지 했겠어. 결국 우리 부부는 각서를 찢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겠더라고요. 저는 처남을 회사로 불러들였고 일자리를 줬습니다. 바닥부터 착실하게 배워. 성실하게 잘하면 좋은 자리도 줄 거니까. 매형, 감사해요. 열심히 사는 거다. 저 진짜 다르게 살게요. 그럼에도 아내는 처남으로 인해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처남도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알아준 건지 말단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몇 년 뒤 저는 처남에게 부장직급을 주었고 아내도 내색은 안 하는데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걔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지. 우리 친정에선 애저녁에 포기했던 애를. 내가 뭘 했어. 믿어주자고 했잖아.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그놈 자식.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긴 하네. 다 당신 덕이야. 처남이 열심히 한 거지. 난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처가의 문제는 처남뿐이 아니었습니다. 처가는 원래도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일을 하다가 다치시면서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쟤도 정신 차렸으니까 당신도 그만 도와줘도 돼. 이제 막 월급 올랐는데 벌써 끊으면 힘들 거야. 내가 봐서 천천히 줄일게. 그래도 조금씩은 드려도 되잖아. 지금은 너무 많아.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 솔직히 저라고 왜 힘에 부칠 데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처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키워준 분들이고 여전히 제 아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처남이 직급이 높아지면서 월급이 많아진 터라 저도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밤 아내와 쉬고 있는데 비서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비서, 무슨 일이야? 최 부장님이. 우리 처남이? 왜? 순간 아내가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급히 서재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공금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처남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지 아내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걔 또 사고 쳤어? 내가 일단
회사로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올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내는 답답해했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있으라고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배신감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문을 여는데 순간 세상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출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한참이나 눈을 감은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처남이 저를 고소한 게 맞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니.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정말 제 회사의 공금이 출처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이 일로 신뢰를 잃은 제 회사는 문을 닫게 됐고 검찰 조사 결과 공금 횡령은 처남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죠. 결국 처남은 붙잡혔고 수용된 후 아내와 면회하러 갔었습니다. 처음엔 계속 안 나오더니 1년쯤 지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오더라고요. 횡령한 돈 어디 있어? 다 썼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써? 아내는 울고불고 처남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쫄딱 망했어. 그런데도 입 다물 거야?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결국 처남도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다 날렸어. 나도 사기당했어. 믿었던 형한테. 또 믿었던 형이야? 투자해달라고 해서 무례해서 해줬는데 들고 튀었어. 또 속았단 말이야? 또! 결국 사업이 망해서 처자식은 아내의 친정으로 보내고 저는 고시원 쪽방에 들어가 노가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자식과 떨어져 고시원에 지내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고시원이다 보니 소음 하나에도 예민해서 한 번은 자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제가 코를 곤다며 웬 젊은 학생이 항의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뒤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뭔지 아세요?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울다가도 자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 평소랑 다르게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우는 건가 싶어 벽에 귀를 대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코 곤다고 뭐라고 한 청년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왼쪽 방이더라고요. 저기요, 괜찮아요? 조용히 불러봤지만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그대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보니 웬 할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옆방에 할아버지가 사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지라 좀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이런, 나 때문에 했겠어요? 아무리 저렴해도 그렇지 이렇게 방음이 안 돼서야. 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안 괜찮아요. 예?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렇게 옆방문을 연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날 고시원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우시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할아버지처럼 나이 지긋하신 분이 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제 배를 붙잡았어요. 밥 먹었는데. 순간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점점 그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 배가 아니라 할아버지 배에서 난 소리 같더라고요.
혹시 배고프세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예? 저는 급히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죽도 사고 김치도 사고 이것저것 사서 가져다 드리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배가 좀 차니 할아버지가 하소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내가 부자였어요. 네? 강남에 건물만 몇 채가 있었던 사람이라오. 근데 왜 여기 계시는데요? 어제 들어왔어요.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뿐이더라고. 무슨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사기. 차라리 그랬으면 이렇게 속이 문드러지진 않았겠지. 그리고는 또다시 우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사실 법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그치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법대를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사시 준비하는 건가? 아니요. 저도 망했습니다. 저는 사기당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랬어요? 네. 저 자식은 처가로 보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저도 겨우 고시원 하나 잡아서 노가다 뛰는 중이에요. 세상에. 누가 배신을 했는데? 그냥 있어요. 가까운 사람. 차마 처남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의 동생인데 남 앞에서 흉을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가족이라 말하기가 더 어렵지. 나도 그 심정 알아요. 말하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제 얘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불현듯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설마 할아버지도 가족이... 나도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내 등을 쳐먹었다고 어떻게 말을 해? 할아버님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네요. 그럴 테지. 나만큼 장성한 자식이 있을 것 같진 않으니.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법률 공부를 한 사람한테 도움 요청한다 생각하시고요. 방법이 있을까? 혹시 모르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냥 봐주고 감싸준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것을 되찾고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셔야죠. 내가 주기 전까지는 내 거다. 그 마음으로요.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네. 저도 이런저런 의뢰인을 많이 만나봤으니까요. 할아버님처럼 부모라서 자식을 봐줘야 하나 싶다가도 남보다 못하게 다 뜯어갔다고 소가리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설득했죠. 지금 할아버지께 하듯이. 설득했죠. 지금 할아버지께 하듯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면 드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전에 일했던 변호사님이라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한숨만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놈들이 날 속이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갔어. 어떡해요? 나도 갑갑해 미칠 지경이야. 나도 강남에 가진 건물만 몇 채인데 사기당할 위인이 아니거든. 자식이라 더 믿으셨겠죠.
맞아, 바로 그거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나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건물을 한 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평범하게 살던 녀석인데 무슨 돈이 나서 건물을 사고 싶은가 했지.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아버지 건물도 많으시고 현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저 주실 거 해서 미리 좀 떼주세요. 도대체 무슨 건물이길래 이래? 진짜 괜찮은 건물이래요. 사기만 하면 대박이래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들어와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이 수중에 그 건물을 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다들 그거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아까우면 자기들이 사지. 왜 너더러 사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요. 뭐,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나 금액을 들은 할아버지는 기함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지, 수십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 값을 언제 메꾸려고? 아버지, 지금 갖고 계신 건물 중 저 하나는 주실 거잖아요.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이 건물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이 녀석아, 그건 보태주는 게 아니라 사달라는 거잖아. 그 정도도 못해주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주실 때도 됐잖아요. 지금껏 저더러 포부가 작다고 사내 자식이 돼서 겨우 직장만 다니다 인생 끝낼 거냐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건물 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아, 그럼 뭔데요? 너네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좋은 아이템 찾아서 사업 한번 해보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근데 너 도전했어, 안 했어? 전 사업 체질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건물주는 잘할 수 있고, 아, 왜 못해요? 사기만 하면 월세 받으며 살면 그만인데 그게 뭐 어려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있기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자신 있어요. 나는 뭐 그냥 산 줄 알아? 난 내 힘으로 샀어. 하나 사서 또 하나 더 사고 또 하나 더 사고 그렇게 하나씩 평생을 산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글쎄 분수껏 살아.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살면 되지. 그 이상을 원하는 건 욕심이야. 저는 욕심 좀 부리면 안 돼요? 돈 욕심은 결국 배가 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아버지도 욕심 많잖아요. 그래, 난 내가 욕심 부려볼 만해서 부렸다. 그래서 샀어. 지금 또 저더러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언제 너더러 무능하다고 했냐? 아, 그게 그 소리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돈이었어. 네 꿈을 이뤄볼 만한 미천을 주고 싶었다고. 이게 제 꿈이에요, 건물주. 그럼 나 가고 나서 받으면 되잖아. 전 그 건물이 좋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큰아들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욕심이라고는 안 부리던 놈이 갑자기 건물을 사고 싶다고 생떼를 쓰는데 일단은 보냈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 겨우 꿈 한 번 꿔보겠다는데 너무 모질게 말했나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그 후로는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길래 더는 언급을 안 했지.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왜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사고 치는 때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게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지. 예? 그 녀석이
작은 녀석이랑 담합을 한 거야. 내가 두 아들 녀석한테는 좀 야박했었어. 내가 재산 많다고 기대지를 않기를 바랐거든. 나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재산 불린 사람이야.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그렇게 돈도 많은데 왜 자식들을 고생시키냐고. 내가 누굴 고생시켜. 지들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했고 하고 싶은 거 더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내 녀석들이 배포가 적어서 뭘 하려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욕심이 없는 줄만 알았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무리 자식 속이어도 사람 속인데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 양도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사고가 났었어. 그리고 몇 달 전 할아버지는 바깥 일을 보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차가 고장나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눈앞이 깜깜했지. 그 순간은 기억이 나. 근데 사고가 난 순간부터는 아무 기억이 없어. 정신을 차렸을 땐 양로원에 있더군. 네? 나라고 안 놀랐겠어. 양로원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깨어났는데 지난 내 삶이 꿈인 줄 알았어. 모든 게 다 기억났거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원장을 찾아갔지. 할아버지는 원장에게 자신의 원래 이름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건데 도대체 내가 왜 나도 모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까? 할아버지, 뭔가 다른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난 차 사고가 났었는데. 이거 보세요. 기억을 전혀 다르게 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우리 양로원에 오신 거예요. 자식분들이 맡기셨어요. 내 자식이 아들 둘 맞죠? 네, 그런데 원장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를 아는데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강남 자산가인데 눈치가 빠삭할 거 아니야. 일단 모른 척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깡촌이더라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 중에서 정신이 멀쩡한 노인한테 물어보니 버스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음악하셨겠네요. 그랬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억이 너무 멀쩡한 거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 다른 노인분들한테는 도움은 요청해 보셨어요? 대부분이 치매 노인들이더라고. 2명 정도는 그리고 족이라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지. 근데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여러 번 시도해봤대. 그런데 버스도 없고 노인네들 힘으로 아무리 걸어봤자 이 동네 반의 반도 못 나가서 잡힌대. 양로원 원장은 차가 있으니까.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네요. 그랬던 거지. 자식들 허락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 기억이 있으셨으니까 전화번호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화도 걸어보려고 했는데 사무실 안에 전화기가 없더라고. 예? 진짜 감옥도 아니고. 그때 깨달았지. 여긴 자식들이 버린 노인들이 오는 곳이구나 하고.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양로원 안의 노인 중 정신이 온전한 분이었고 머리를 좀 써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 이름으로 사는 척했어.
양로원 일과도 잘 따라서 했지. 밭도 같이 메고 반쯤 정신 놓은 척 봉사자들이 오면 몸도 맡긴 채 목욕도 하고. 아휴, 그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겠어. 그냥 꾹 참았지. 그랬더니 나도 치매 노인 취급을 받게 됐어. 그렇게 몇 달을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 어떻게요? 치매 노인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더라고. 오랜만에 시내를 거쳐 휴게소에 들른 할아버지는 비로소 도망을 계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한 뒤에 화장실 칸 안에 숨었어. 그랬더니 우리 소풍을 도우려고 온 봉사자들이 나를 깜빡 잊고 간 거야. 그 틈에 휴게소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가 막 출발하려는 서울행 고속버스에 탄 거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겨우 온 게 사흘 전이야. 고시원 들어올 돈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양로원에 자식들이 용돈 주고 가는 노인이 하나 있었어. 치매가 심한 노인인데 돈을 받을 때마다 나한테 주더라고. 나보고 간식 사 먹으라면서. 그 노인 덕에 여기 있는 거지. 세상에, 이 모든 게 사실이면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오셔서 자식분들에게 연락은 해보셨고요? 할까 하다가 안 했어. 왜요? 내가 나온 거 알면 다시 잡아갈 것 같아서. 그럼 재산을 잃은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 녀석한테 묻고 따지지 말고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내 재산이 전부 두 아들 명의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 왜 그랬냐고 묻길래 그냥 줬다고 했지. 왜 그러셨어요? 그럼 친구분 도움이라도 받으셨어야죠. 내가 평소에 우리 아들들 자랑을 많이 했거든. 내 재산 안 노리고 그저 지들 공부하고 평범하게 산다고. 예? 그런데 왜 아드님들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드님들이 당연히 잘못한 거죠. 사실 난 지금도 판단이 안 서. 그놈들을 내가 어떻게 처벌해?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저도 접을게요. 어?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얼른 가서 안 자면 내일 막노동하기도 힘들고요. 전 건물주 아버지도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나약한 소리해서 도와준다는 사람 김 빠지게. 내가 잘못했네. 실은 되찾고 싶어요. 아들들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읽은 거라서. 그걸 도둑 맞은 거잖아. 그럼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허락 없는 편취는 도둑질입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재산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저도 있는 힘껏 돕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린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기로 했어요. 아, 세상에 진짜 자식들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으셨네요. 경찰서에서 확인해본 결과 할아버지의 성함은 본인이 알고 계시던 게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모든 걸 믿기엔 할아버지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 강남 자산가라는 사실도 믿기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조사해보니 그 지역에서 그날 접수된 교통사고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사고 차량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걸 그 녀석들이 안 치웠을까요? 일단 사고 위치
정확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작은 아들이 오라고 해서 교회로 나가고 있었는데. 작은 아드님이요? 할아버지가 흠칫 놀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입으로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 같아 괴로우신 눈치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갔고 놀랍게도 목격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도 안 오고 웬 병원차가 와서 환자를 싣고 가는데 경찰이 안 오더라고. 외진 곳이라 신고가 없으면 경찰이 출동하기 쉽지 않은 위치긴 하네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여기는 CCTV가 없네요.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런 지역까지 골라서 할아버지를 유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격자인 낚시터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차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목격자의 차가 사고 지역 쪽을 바라보게 서 있더라고요. 저랑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고 날이 찍혀있네요. 예? 정말요? 네. 목격자 진술이 모두 진실인 걸로 보입니다. 와, 이건 사건 은폐까지 죄가 심각한데요? 사고 후 할아버님을 양로원의 다른 이름으로 가둬두기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양로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할아버지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없는 돈을 털어 편의점에서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 때문에 오늘 일도 못 가고 미안하네. 괜찮아요. 내일 가면 되죠. 그래, 내일은 일 열심히 해. 경찰이 일단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우리 쪽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증거를? 법적 증거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찰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쯤은 알았을 테니까 증거를 더 은폐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내일 일 끝나고 모시러 올 테니까 집으로 가시죠. 내 집? 네. 거기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불러 모을게.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도둑질하고 마음 편히 하루라도 더 지내면 안 되지. 다음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낮에 연락을 해두셨다고 하더니 정말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정신이 드신 거예요? 왜? 내가 정신이 안 들었으면 좋겠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의식을 못 찾으셔서 양로원에 잠시 맡긴 거예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 아버지도 잘 돌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루에 버스가 딱 2대 다니는 외딴 곳에 아픈 아버지를 모신 거군요. 제 말에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발끈하더라고요. 댁은 누군데 남의 집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정의감 하나로 무턱대고 이 일에 끼어들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내 변호할 사람이야. 법대 나온 분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아들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대체 뭘 돕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할아버님 재산을 모두 편취하셨던데요? 아니,
편취라니. 자식이 가져간 게 왜 편취예요? 허락이 없이 가져가셨으니 편취죠. 아버지가 사실상 오늘 내일 하고 계셨으니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한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본인들 명의로 돌리려면 재산세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아니, 뭐 그거야. 도대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신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신분증과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예?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소송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빠, 소송이라니요. 저희는 진짜 아빠 재산 잘 관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냐? 그럼요. 형이 아빠가 위독하시다니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고. 안 그랬다가 괜히 아빠한테 혼외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나한테 혼외 자식이 있어? 솔직히 엄마 돌아가신 지 좀 됐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고 난 날 나를 거기로 불러냈다고? 에? 그건 저도 몰랐죠. 거기서 사고가 날 줄은. 모르셨다고요? 갑자기 두 아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산을 편취한 부분만 입을 맞춰놓은 눈치였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그걸 알고 우리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19는 왜 안 부르셨어요? 119 말고 병원차 불렀어요? 보니까 그 병원이 양로원이 있던 시내에 있던데 너무 이상해서요. 마치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119도 아닌 병원차가 와서 할아버님을 싣고 갔고 그 지역의 양로원에 맡겨줬다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고 지역과도 거리가 좀 있고요. 인근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으로 모시고 간 겁니다.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아시고요? 예? 병원차가 사고 직후에 바로 오던데요. 그래도 돌아가시게는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게 무슨...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반박하려는 찰나 작은아들이 제지하더라고요. 형, 내가 할게. 어? 그러니까 제가 뒤쫓아서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걸 봤고 형한테 연락했더니 그쪽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차가 바로 온 거예요. 사고 지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던 병원에서 말이죠. 에?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양로원에는 왜 할아버님이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던 거죠? 그건... 그러나 두 아들의 말문은 거기서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모든 정황이 두 아드님이 만든 상황으로밖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형을 무시한 거예요? 형이 욱해서 저지른 거잖아요. 야, 나만 했냐? 형이 다 시작한 거잖아. 나는 그냥 돕기만 한 거고. 그럼 너는 뭐 처벌 안 받을 줄 알아? 막말로 사고를 우리가 냈다는 증거 있어요? 사고 현장이 찍혔다 해도 우리가 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더라고요. 조사하면 사고의 근원지가 드러나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아드님이 지금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편취한 재산을 돌려드릴 생각은 도저히 못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얘들을 보니 아주 가관이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이들이 비록 원대한 꿈은 안 꾸던 녀석들이었어도 내 재산 안 노리고 수수하고 소박하게 사는 게 내 자랑이었다.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했어. 이제 보니 니들은 소박한 꿈을 꾼 게 아니라 내 재산에 편승해서 결국엔 편히 살 거라고 안주했던 거야. 그렇지?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들 다 고소해서 잘못 물을 거고 내 재산도 다시 가져올 거다. 그때였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둘째 꼬득에서 한 거 맞아요. 아버지한테 섭섭해서 저러다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시는 건 아닌가 싶고 어째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혹시 혼의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사고는 제가 생각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의식을 못 찾을 정도로 크게 다치실 줄은 몰랐어요. 서배운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기절 정도만 하게 하라고. 그런 뒤에 양로원으로 모실 생각으로 병원차도 섭외해둔 거였어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두 눈을 질끈 감으시더라고요. 두 아들은 엉엉 울며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할아버지도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후회가 많이 되는 눈치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실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CCTV를 봤습니다.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집이 할아버지의 본가였다 보니 아들들이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는 몰랐더라고요. 결국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고 CCTV 영상을 본 경찰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신 사이 아들들이 할아버지의 재산 서류를 들고 나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어요. 아들들이 반성한 것 같으니 처벌은 면하게 해줄까도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아들의 자백이 모두 사실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할아버지께서 결국엔 처벌 불원서를 내주셨다는 게 많은 감형의 원인이 됐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할아버지께 연락을 받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진즉에 불렀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러실 만도 했죠. 그래도 내가 문자로 건물 한 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내 변호사 해줬잖아. 수임료라고 생각하고 받아. 저 변호사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만 조금 드린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받겠네. 저는 할아버지가 더 신기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저한테 그 귀한 재산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이건 어떤가? 생수 사업하다가 가족한테 배신당해서 망했다고 했지? 생수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할 정도면 재주가 있다는 건데 다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지금은 노가다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자네를 내 양아들 삼아볼까 하는데. 네? 우리 아들들이 준다고 해도 못했던 거 자네한테 해주고 싶어.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다고요? 역시 법대 나와서 그런가 기억력이 좋구먼. 말도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힘으로 할래요. 누가 그냥 준대? 부자야.
원래 사업은 투자받아서 하는 거야. 그만큼 투자자에게 이득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포기하던데. 왜? 자네도 자신이 없나? 그건 아닌데요. 제가 수완이 좋긴 해서. 그럼 내 돈 투자 받아서 불려줘. 그럼 되잖아. 그건 자신 있죠. 솔직히 사업을 잘해낼 자신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 조만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생각이긴 했어요. 일단 노가다로 돈을 좀 번 뒤 다시 사무장으로 취업을 할까도 했었죠. 그러면서 사업가로도 제 길을 노린다면 다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날이 오지 않겠나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사업 다시 시작하고 저 자식이랑도 같이 살아. 할아버지, 그럼 제가 들인 선의가 아니게 되잖아요. 세상을 선의로만 살아? 선의를 베풀었으니 기회가 온 거지. 그래도 죄송한데 내 돈 잘 불려줘. 바로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저는 아주 잠깐의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배로 돌려드릴게요. 그렇지. 그래야지.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투자를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제 투자자인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투자금을 넉넉하게 주셔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겐 사업의 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친인척이어도 원칙에 따라 고용할 것. 사업이라는 게 제 마음을 살리기도 했다가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2번 다시는 원칙을 못 세워서 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한 번씩 할아버님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정말 양아버지, 양아들이 된 것처럼 지내요. 서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나 더 애틋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서만큼은 깔끔하게 지내고 있어요. 투자 금액 배로 돌려드렸고 또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기획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돌아보니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덕분에 요즘은 기적 같은 매일을 살아갑니다. 매일 같은 일상인데도 저를 보며 방긋 웃는 아내와 딸이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칙을 잘 지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는 가장으로 살아가려고요.